결혼식 날 아침 딸에게서 온 문자는 단 한 줄이었다. 아빠 오지 마세요. 나는 백도환 58세 은퇴한 감사관이다. 창가에선 커피가 식고 있었고 손목엔 아직도 멈춘 시계가 있었다. 오후 3시 15분에서. 그 애가 나를 그렇게까지 밀어낸 이유, 당신은 어디쯤 짐작할 수 있을까요? 딸에게서 메시지가 온 건 토요일 오후 3시 15분이었다. 아빠, 제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시계를 내려다봤다. 초침은 멈춰 있었고 숫자판 위의 두 바늘은 기묘하게도 정확히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다. 오래된 가죽 밴드에선 습기를 머금은 듯한 냄새가 났고 뒷면에는 작은 흠집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다. 이 시계는 날이, 그러니까 사랑이 엄마가 돌아가던 날에도 멈춰 있었고 그 이후로 내 손목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다. 배터리는 몇 번 갈았고 줄도 교체했지만 오늘 이 시계는 다시 멈췄다. 기가 막히게도 그 시간에. 창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진주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다. 나는 거실 중앙에 놓인 낡은 탁자에 앉아 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짧고 차갑고 분명했다. 오지 마세요. 아무런 망설임도 여운도 없었다. 말 대신 정적이 울렸다. 벽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사랑이가 국민학교 6학년일 때 찍은 것 날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나는 약간 뻣뻣한 표정으로 중간에 서 있었다. 그 시절의 사랑이는 내 품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 딸과 지금 메시지를 보낸 딸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책장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가죽 커버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표지에는 2015라는 연도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해 가을 날에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도 그날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내려놓았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15, 심정지. 오전부터 예감이 이상했음. 사랑이는 아직 모름. 내 손이 떨렸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던가. 달력엔 빨간색 잉크로 그려진 동그라미가 10월 10일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나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딸이 왜 나를 결혼식에서 배제하려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손을 멈췄다. 대신 조심스럽게 수첩 뒷장에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엄마가 떠난 그 시각에 딸은 나를 내쫓았다. 잉크가 번졌다. 눈물이었는지 커피 얼룩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거실 테이블엔 차가운 커피가 남아 있었다. 진한 갈색의 액체가 컵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려 아래의 코스터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것도 어쩌면 오늘의 흔적이었을까. 시계는 여전히 멈춘 채였다. 나는 그것을 책상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었다. 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바라보았다. 오후 3시 15분. 그 시간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사랑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체 나한테 무슨 말도 못할 분노가 있는 거니?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작년 나리의 기일에도 사랑이는 오지 않았다. 그땐 서울에서 학교 업무가 많다고 했다. 당연히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저 바쁜 거겠지. 삶이 복잡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다. 그래야 덜 서운하니까. 하지만 오늘 그녀의 청첩장을 받아든 지금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다. 그건 거리두기였고 결별의 신호였다.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작은 3인용 식탁 한쪽에 아내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흰 그릇에 담긴 나물 두부전 갈치구이,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사랑이는 어릴 때 이걸 잘 먹었다. 특히
엄마가 한 미역국엔 밥을 말아 2그릇씩 먹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내 앞엔 나 혼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숟가락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요함이 깊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선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낙엽 하나가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혔다. 마치 누군가 노크하듯이 나는 아내의 유골 사진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리야, 사랑이는 이번에도 안 왔다.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거겠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공직 마지막 해였던 2015년. 그땐 내가 교육청 내무감사팀에 있었다. 사로인계 개일 퇴직연금 정산 서류 중 이해되지 않는 항목들을 발견했다.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숫자는 분명히 이상했다. 누군가 고의로 가공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내부 제보 시스템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기명으로 내 이름을 걸고 며칠 후 나리는 나에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교직 생활 30년의 베테랑이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그 일이 보도되던 날 학교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지목받았다. 감사관 남편 둔 교사라고. 얼마 후 나리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가 아내의 명예였다는 사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몇 주 뒤 사랑이가 말했다. 아빠는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 일만큼은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은 칼보다 깊었다. 딸의 눈은 붉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이후 우리 사이엔 침묵이 자리 잡았다. 아주 오래된 무거운 침묵. 나는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때 제출했던 보고서 4본이 있었다. 노란색 표지에 내부 제보 문서 2015라고 적혀 있었다. 손때 묻은 종이 모서리와 접힌 자국들, 볼펜으로 휘갈긴 메모들. 모든 것이 그 시절의 증인이었다. 나는 조용히 식탁 옆으로 가서 라이터를 꺼냈다. 보고서를 펼쳐들고 부엌 싱크대 위에 놓았다. 불을 붙이자마자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불꽃은 작았지만 그 열기는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불길이 먹어들어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종이 아내 진실과 내 고통, 그리고 미련이 함께 연기로 사라지길 바랐다. 나도 이제 놓을 때가 된 걸까?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바닥엔 얇은 봉투 하나가 반쯤 문틈 아래로 삐져 있었다. 그 위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사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흰 봉투 속엔 붉은 글씨에 청첩장 한 장이 고요히 들어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그 시간. 오후 3시 15분. 나는 책장 아래 먼지 낀 서류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 넣어둔 오래된 노트북은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다. 충전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조용한 진동음이 들리며 바탕화면이 떠올랐다. 수많은 폴더들 사이 눈에 띄는 하나. 성준 보류. 나는 클릭했다. 그 안엔 오래전 초안으로 저장된 이메일이 있었다. 수신인 한성준 제목 진실을 고백할 때인가요? 보낸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아마도 저장만 하고 전송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파일을 여는 순간 내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성준 형님, 시간이 꽤 흘렀네요.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리는 떠났고
사랑이는 나를 외면합니다. 나는 더는 침묵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망설임이 떠올랐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 두려웠을까 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22년 봄 진주 남강변에는 흐드러진 매화가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찻집,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흐르고 안에는 은은한 홍차향이 감돌았다. 노년의 손님 몇이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찻집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성준이 들어왔다. 머리가 거의 휘어졌고 눈과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감사과장 시절 그는 내 상사였다. 엄격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지막 제보 당시 그와 갈등이 깊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도하나.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차가 나왔다. 홍차 위에 차잎이 떠올랐다. 둥글게 퍼졌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의 손등 위엔 세월의 흔적들이 선명했다. 손가락 관절이 굽어 있었고 티백을 잡은 손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때 널 말린 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 겁 때문이었어. 나도 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걸 꺼내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난도 안타까움도 담지 않은 눈으로.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나리가 내게 맡긴 거다. 그때 너 몰래. 혹시 너도 기억하나? 네가 병원에 가 있던 날 그녀가 내게 문서를 넘겼어. 언젠가 내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리의 진실, 아내의 필체였다. 그 필체는 매번 우리 딸의 이름을 도실하게 써줄 때 사용하던 그 부드럽고 정확한 글씨였다. 내 가슴이 울렁겼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나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파일은 일부 깨진 것 같더라. 성준이 덧붙였다. 누군가 삭제했을 수도 있어. 나도 열어보진 못했지만 안에 연금 관련 폴더와 너희 가족 사진 몇 개가 있었어. 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바탕화면에 떠있는 폴더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날이 마지막, 연금 추적, 그리고 편지 사랑에게. 나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다. 정말로 열어볼 준비가 되었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나는 USB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USB를 꽂는 순간 화면이 잠시 깜빡였다. 바탕화면에는 낯선 파일명들이 떠올랐다. 나리 리포트 파이널 버스리 에디터드 리시 정유 직규 3 나리 흉우 웨이비 사랑 레터 드라프트. 나는 숨을 고르고 녹음 파일을 먼저 클릭했다. 짧은 정적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에요. 이 항목 이 숫자. 매달 적립된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고 있어요. 나리의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이나리 씨, 다른 남자의 음성이 끼어들었다.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비굴한 어조였다. 당신이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자리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아이를 생각해야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펜촉이 바닥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지만 내 귀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 목소리, 권영우였다. 당시 교육청 기획과장이자 나리와 같은 교무위원회에 속해 있던 인물. 그게 협박이세요? 아니요. 현실입니다. 짧은 침묵. 그 후 파일은 갑자기 뚝 끊겼다. 나는 당황해 다시 재생을 시도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재생 길이 3분 47초. 메모리 용량은 12메가바이트. 확실히 뭔가 빠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파일 속성을 열었다. 수정 날짜 2016.7.001. 편집 툴 오디오 컷 프리미엄 B2.0.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표시였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진실을 자르고 있었다. 나는 USB 안에 다른 문서를 열었다. 나리 리포트 파이널 버3 에디티드 보고서 양식이었다. 하단의 서명란엔 나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정작 필체는 없었다. 누가 미리 인쇄해서 제출한 것일까? 이 파일이 나중에 조작됐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닫고 이메일을 열었다. 교육청 제보 담당자에게 위 파일들과 간단한 요약을 첨부해 전송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다. 기후 이나리 교사 관련 비정상 파일. 확인 요청 몇 분 후 빠르게 회신이 왔다. 내용은 짧았다. 백도환님, 해당 사항은 민감하여 대면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따님 결혼식 당일 권영우 국장과 함께 대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따님 결혼식 당일 권영우 국장.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건 단순한 설명을 넘어선 정치적 행동이었다.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자리를 통해 나를 압박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래의 신호일까? 그때였다. 주먹을 꼭 쥔 손목이 살짝 비틀렸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불편해 손목 시계를 벗었다. 그 순간 나는 멈칫했다. 시계 유리면에 금이가 있었다. 작은 실금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심지어 그 금은 정중앙 오후 3시 15분을 향해 비스듬히 뻗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멈춘 시계의 표면 위 유리 아래에 감춰졌던 기억들이 다시 한 줄씩 떠올랐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 나리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진실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루에는 여전히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나는 초대받지 않은 자였다. 하지만 그날 그 시각 나는 그곳에 있었다. 진주시내 예배당 앞. 하얀 벽에 금빛 십자가가 걸려 있고 입구엔 붉은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진 꽃장식이 길게 놓여 있었다. 겨울 햇살은 차가웠고 눈발은 조용히 흩날렸다. 나는 먼 발치에서 하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따뜻한 외투를 입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사랑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로비 안유리문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슈만의였다. 나리는 이 곡을 자주 흥얼거렸다. 아기 사랑이를 재울 때면 꼭 이 곡이었다. 나는 코트를 움켜잡았다. 주머니 속에 갈색 봉투가 있었다. USB 하나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흑백 인화지였고 중앙에는 내가 나리 그리고 어린 사랑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다. 나는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예배당 로비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직원이 내게 다가와 인사를 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말을 아꼈다. 탁자 위엔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은 다 사라졌지만 종이컵 바닥엔 물방울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 얼룩은 녹은 눈물방울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 옆에 놓았다. 봉투 뒷면엔 펜으로 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열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다. 그 문장은 사랑이를 향한 내 마지막 부탁이자 용서의 초대장이었다. 나는 다시 뒤돌아섰다.
예배당 내부에선 웅성거림이 줄고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입구에서 멈춰 섰다. 그 순간 로비 안 유리문 너머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랑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부케를 쥔 채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엔 검은 턱시도의 사위가 서 있었다. 사랑이의 눈이 나를 스쳤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나를 알아봤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몇 초 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결혼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이날은 그녀의 날이었다. 모든 과거는 오늘만큼은 그림자가 되어선 안 됐다. 로비를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사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안내 직원이 탁자 위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놀란 듯 손을 내밀었고 봉투 뒷면의 글귀를 천천히 읽었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천천한 깊은 울림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걸음을 옮겼다. 눈발은 더 촘촘히 내리고 있었고 뺨 위로 찬 공기가 스쳤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USB 안엔 나리의 목소리 보고서 그리고 진실이 들어있었다. 그 진실이 오늘 사랑의 삶을 뒤흔들지는 않기를, 그러나 언젠가는 그녀가 온전한 마음으로 열 수 있기를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예배당 뒤편 골목을 돌 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신 손목 위에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균열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그날 밤 사랑이는 호텔 스위트룸 커튼을 닫고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었다. 테이블 위에는 축하 꽃다발과 반쯤 남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캔들 냄새는 라벤더였지만 그녀의 코에는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봉투를 꺼내 들었다. 뒷면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열 수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하나가 열렸다. REC 나리 201607 웨이비. 녹음 파일을 실행했다. 처음은 정적. 그 후 익숙한 음성이 나왔다. 형우 과장님,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정이에요. 엄마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 이나리 씨, 가족 생각은 안 합니까? 남편 주기도 있고 따님도 아직. 저는 도한 씨에게 다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칩니다. 당신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후 마이크가 옷에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 그리고 끊겼다. 녹음 시간은 2분 11초. 그러나 무엇보다 선명한 건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결심이었다. 사랑이는 한참 동안 노트북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 밑으로 바닥이 차가웠다. 이어폰 한쪽이 빠져 툭 하고 떨어졌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에 울렸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어릴 적 엄마가 쓰던 나무 상자가 있었다. 결혼식 전날 아빠의 짐에서 우연히 본 것을 몰래 챙겼던 그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손편지 몇 장과 함께 얇은 일기장이 나왔다. 종이는 눅눅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찢어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검은 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또렷했다. 그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자였다. 책임보다 체면을 더 중시했고 사람보다 조직을 믿었다. 나는 침묵할 수 없었다. 도화는 알 권리가 있다. 사랑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아빠의 번호를 눌렀다. 호흡이 거칠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아직 안 잤어. 아빠의 목소리였다. 낮고 천천하며 따뜻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 대신 전해지는 온기였다. 사랑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이 시계 아직 고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목시계를 꺼내어 수리색에 내밀었다. 황동 간판이 바랜 오래된 수리점 문을 열자 종이 댕그렁 울렸고 가게 안에는 뻐꾸기 시계들이 제각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수리사는 돋보기를 끼고 내 시계를 받아들었다. 잠시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멈춘 건 기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말에 나는 묘하게 가슴이 울렸다. 배터리는 멀쩡하고 기어 한 조각만 바꾸면 됩니다. 작업대 위로 빛이 비쳤고 그 틈에 먼지 입자가 떠다녔다. 나는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다. 의자 위엔 오래된 잡지가 한 권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잠시 후 성준이 들어왔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여긴 여전히 그 자리구먼. 그의 눈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엔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도하나 교육청 쪽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포럼에 네가 직접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나리가 남긴 자료도 있고. 이젠 너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는 망설였다. 말을 하면 다시 상처가 들춰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렸다. 사랑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 저랑 함께 서줄 수 있으세요.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 한 문장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함께 걸을 미래. 수리사가 시계를 건넸다. 3시 15분에 멈췄던 이 아이, 이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시계 바늘은 서서히 움직였고 3시 14분을 지나 15분을 향해 갔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안엔 포럼 원고가 있었다. 첫 페이지엔 굵직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기다린 사람들, 나는 천천히 그 제목을 읽었다. 그 안엔 나리의 목소리, 사랑이의 눈물, 성준의 용기, 그리고 나의 침묵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시계는 이제 다시 똑딱이고 있었다. 포럼 당일 아침 나는 진주시 교육청 강당무대 뒤편에 서 있었다. 햇살이 스며드는 커튼 틈새로 무대가 보였고 중앙엔 교육의 윤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마이크는 약간 삐뚤게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커피가 담긴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잔잔한 박수 소리, 사람들의 숨죽인 대화 무대 뒤로 들리는 가벼운 숨결. 나는 깊게 호흡을 들이켰다. 첫 줄 오른쪽 끝자리에 사랑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천천히 진정되었다. 무대에 올랐다. 피아노 의자가 있던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했다. 입을 열기 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시 15분. 그리고 이번엔 멈춰있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번졌다. 나는 직접적인 고발이나 이름 언급 없이 그 시절의 구조와 침묵을 이야기했다. 연금 문서를 타이핑하던 아내의 손 꺼내지 못한 이메일 초안,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망설임. 말을 잇는 동안 한 문장 한 문장이 내 안에서 녹아 나왔다. 진실은 누군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걸 침묵으로 덮은 모든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은 말없이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진 젊은 교사도 있었다. 발표가 끝날 즈음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검정태 안경을 쓴 신입 교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고 싶어서요. 청중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시작되었다. 그 박수는 점차 퍼져나갔고 어느새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그 순간 사랑이가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빠 잘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갑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딱 그 온도로. 아내가 생전에 자주 말하던 온기 그대로였다. 밖으로 나서자 봄 햇살이 강당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다시 봤다. 3시 15분을 지나 16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예배당에서 나와 햇살을 맞은 그날 이후 시계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박수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간은 그 자체로 답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무너진 다리가 어떤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세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에서 조용히 건네진 두 번째 기회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